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히 다른 KF-21. 2. 인도네시아는 중국과 문제가 있다. 지난 7월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제1호기가 첫 시험 비행을 성공한 데 이에 국내 항공기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우리 항공기술의 근원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때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최초 순수 독자기술 개발 항공기 KTX-1을 개발 중이던 1995년 시제기에 대해 미 공군 측에서 성능에 문제가 있다는 시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에 개발진들은 비행기 날개 자르기를 시전. 미군도 놀라게 한 날개 자르기 신공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0일 오전 9시 49분 KF-21의 제2호기가 이륙해 35분 동안 비행 후 10시 24분에 착륙하며 첫 비행을 마쳐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행한 2호기는 향후 양산시 적합한 도색을 검토하기 위해 1호기보다 어두운 색으로 동체를 도색하고 수직꼬리 날개도 검정 바탕에 노랗게 도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호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나올 시제기들도 상술한 목적을 위해 각각 다른 색으로 도색할 예정인데요. 3호기, 6호기는 12월 말부터 내년 전반기까지 순차적으로 비행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호기에 탑승한 진태범 수석 조종사는 비행 특성이 1호기와 유사해 비행이 용이했다고 밝혔는데요. 비행 시 최고 속도는 1호기의 초도 비행 때와 비슷한 시속 약 407km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1호기에 이어 2호기도 비행 시험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KF-21의 비행 시험은 총 2000여 회가 계획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비행 성능,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하면 2026년 체계 개발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되는 거지요. 이처럼 현재 순조롭게 개발 중인 KF-21은 물론 FA-50, T-50 등 자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들을 공군에서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항공 기술력. 하지만 오늘날의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항공기술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신도 갖고 있었던 편견과 맞서 싸웠던 개발자들의 끈기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지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투기는 고사하고 조종사 훈련에 쓸 훈련기조차 모두 수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인 자존심 문제는 당연하고 항공기 구입에 드는 돈을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었는데요. 이를 타개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전투기 개발은 당장은 무리라도 기본 훈련기는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1988년 설계 작업에 착수합니다. 훈련기의 이름은 코리아 트레이너 익스페러먼트 1, 즉 KTX-1. 후에 KT-1이라는 이름을 달게 된 한국 최초의 순수 독자 개발 항공기의 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은 초기부터 난항에 부딪혀야 했는데요. 정부와 군 당국 지원을 받기 위해 날개 구조 제작과 피로 시험, 연구는 물론 조종실 모형까지 만들었지만 89년 초 당시 국방부 장관의 과학보좌관으로부터 국가연은 탄도탄 연구 개발만 하고 다른 연구 개발은 모두 중단하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당시 군에서 항공기 설계 경험조차 없었던 국가연이 만들겠다는 비행기를 믿느니 외국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였는데요. 다행히 국가연 관계자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계획이 엎어지는 걸 막을 수 있었고 영국 크랜필드 대학과 PC-79 훈련기를 만든 스위스 필라투스사와 기술 지원 협약을 체결해 설계 지도를 받으며 개발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개발 과정이 시제 단계가 임박함에 따라 기술 입증이 프로그램이었던 KTX-1은 공군 소유에 기반하는 정식 개발로 전환되었는데요. 1991년 550마력급으로 제작된 시험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1992년부터 진행된 2단계 선행 개발에서는 950마력급 엔진을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군은 A-37 경공격기를 대체하겠다며 KTX-1 대신 필라투스의 PC-9 무장형을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스위스는 분쟁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공군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고 KTX-1 개발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공군의 행태는 우리 항공기술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거였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연은 미 공군에서 쓰던 객관적 기술 검증팀 ITRT와 초도 비행 검증팀 FFRT 제도를 도입했고 나아가지 ITRT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과연은 미 공군 ITRT의 지적 사항들을 수정해가며 개발을 이어나갔는데요. 95년 9월 950마력 엔진을 단 선행 시제기를 시험 비행한 당시 미국 시험 비행 조종사 학교 교장 션 로버트가 시험 보고서를 우리 공군에 내면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로버트 교장이 제출한 보고서는 KTX-1은 스핀 성능과 횡 안전성이 너무 부족해 훈련기로 부적합하다고 평했는데요.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건 기체 자체는 550마력급인데 엔진은 950마력짜리를 썼던 탓입니다. 안 그래도 이미 KTX-1 대신 외국 기체를 쓰려고 시도했던 공군은 이때다 싶어 다시 해외 구매를 추진하려고 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는데요. 미군은 물론이고 우리 공군조차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과연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비행기 날개 자르기. 언뜻 보면 해괴한 이 발상은 안전성 문제 분석 결과 주날개의 상반각이 부족하고 수평미익 위치와 크기가 잘못되어 있는 걸 보고 나온 건데요. 이에 따라 로버트 교장이 탔던 시제기 3호기는 물론 4호기의 날개 가운데를 잘라내 상반각을 사도해서 6도로 올리고 자른 곳을 보강하는 미 공군도 생각지 못한 작업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탄생한 3, 4호기는 비행시험을 무사히 마쳐 우리 공군조차 회의적으로 봤던 KTX-1의 선행 개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요. 이후 진행된 실용 개발 단계에서도 시행착오는 이어졌습니다. 96년 10월 시험 비행을 하던 3호기의 캐노피, 즉 비행기 덮개가 1만 피트 약 3km 상공에서 깨지는 사고가 터졌는데요. 자칫하면 기체만 아니라 조종사도 무사하지 못할 일촉즉발의 상황. 다행히 당시 탑승했던 이진호 조종사가 속도를 가능한 줄이고 캐노피에 손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얼굴을 가린 채 하강 비행하는 기지를 발휘해 기체와 조종사 모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진호 조종사의 무사 귀환으로 하마터면 기체와 함께 공중분해될 뻔했던 KTX-1 개발은 지속될 수 있었는데요. 후에 지리산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사고 때 깨진 캐노피 조각을 찾아 잠금장치 불량 문제를 개선할 수 있었고 98년 실용 개발은 완료됩니다. 그 뒤 99년 2월 KTX-1은 공군 운용시험에 합격해 KT-1이란 이름으로 규격화됐는데요. 비행기 고치겠다고 날개까지 자르고 캐노피 조각 찾겠다고 지리산을 이 잡듯 뒤졌던 집념이 최초의 국산 항공기 양산이라는 성과를 이뤄낸 겁니다. 고생 끝에 만들어낸 KT-1은 그때까지 우리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않았던 공군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았는데요. 개발 당시 KT-1 대신 외국 기체를 들여오려고 했던 공군은 기존에 쓰던 T-37을 모두 KT-1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KT-1이 터보프롭 엔진 항공기라 소음이 적어 심한 소음이라는 T-37의 단점을 해결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연료 소모도 적어 IMF로 극심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던 당시 상황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KT-1은 인도네시아와 치르기, 인도, 세네갈 등에 수출돼 현재 80여 대가 해외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계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었습니다. 해외는커녕 국내에서도 코웃음을 치던 상황에서도 KT-1을 만들어낸 선배들의 뚝심은 KF-21 개발에서도 이어졌는데요. KF-21도 개발 초기에는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많은 반대에 부딪혀야 했지만 핵심 기술까지 국산화했으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2호기도 무사히 비행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시제기 출고 뒤에도 일부 언론에서 KF-21이 문제가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대부분 개발 과정에 대한 지식 부족에서 비롯되었거나 취재 과정에서 생긴 마찰로 인해 감정적으로 작성한 것들이라 큰 의미는 없었지요. 9월 모 방송사가 냈던 KF-21 결함설 기사만 봐도 항공기 비행 시험에 대한 몰이해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3, 4차 비행 시험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무슨 중대한 결함인 것처럼 보도했는데요. 새 시험 도중에 나온 문제들은 비행 시험 과정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비행 시험은 이를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데 문제의 기사는 이를 큰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KAI 측의 입장입니다. 이를 입증하기라도 하듯 이후 9월 28일시 제1호기는 공중에서 랜딩 기어를 접고 비행하는 데 성공했고 10일에는 2호기가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개발에 전념해준 기술진들이 이뤄낸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 우리 항공기술의 역사는 한국은 안 된다라는 외국뿐만이 아닌 우리 자신도 갖고 있었던 편견과의 싸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편견을 깨부순 건 우리 개발진과 연구진들의 끈기와 집념이었는데요. 우리 하늘을 우리가 만든 비행기로 누비고 지킬 수 있게 한 그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얼마 전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을 발표하자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서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피해가 두드러지던 와중 생각지 못한 주변국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인데요. IRA 법안의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현대차의 피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기차 산업인데 인도네시아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니켈의 최대 생산국입니다. 이런 위험을 감지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이 법안에 전기차의 북미 최종 조립, 배터리 부품너 광물 조달 비율을 전기차 보조금 수령의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가운데 광물 조항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항인데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은 국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배터리 광물을 조달해야 하며 심지어 2023년 40%로 시작해 2027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의무 비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미국의 이러한 조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광물 원산지 국가들도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어 논란이 되는데요. 실제로 광물 원산지 국가 비중을 따져보면 중국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4대 배터리 광물인 리튬과 코발트, 니켈, 망간의 생산지 1에서 3위를 꼽아보면 중국은 리튬 채굴량 3위 13%에만 이름을 올릴 뿐 나머지 광물 생산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리튬 52%, 콩고 코발트 73%, 인도네시아 니켈 36%, 남아프리카 공화국 망간 39%이 최대 생산 국가입니다. 결국 원산지만 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미국은 이러한 조항을 넣을 것일까요? 문제는 앞서 언급한 재련입니다. 배터리 4대 광물의 재련 공정 모두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수치로 보자면 리튬 68%, 코발트 84%, 니켈 76%, 망간 90%입니다. 중국 밖에서 캐는 배터리 원료를 품은 암석들이 중국으로 모여들어 재련 과정을 거친 뒤 상품성을 지닌 순도 99.9%의 원료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 구매 담당자는 만약 당장 중국 재련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 원료 공급이 끊긴다면 미국 완성차 업체마저도 전기차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인도네시아의 치명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국이 아니어서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데다가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제품이 대부분 인도네시아 원광 중국 재련회사 조합으로 생산되고 있어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을 많이 가지고만 있지 이를 개발할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도네시아는 현대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2021년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상반기부터 공장을 가동해 성장 잠재력이 큰 친환경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앞으로 미래 산업을 주도할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양사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당초 해당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9,500억 원 규모의 투자금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은 양사의 배터리셀 공장이 완공되면 매년 15만 대의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를 생산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혀 인도네시아로서도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왜 굳이 인도네시아에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하냐고 말하는데요. 현재 국가 산업과 직결되는 것은 자원과 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아니기에 대부분의 자원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산업을 책임지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상당히 발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한국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도 니켈 최대 생산국인 전만을 보고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인 행보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1위이고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입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인구 절벽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의 인구 규모는 매력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작년 조코위 대통령은 2억 7천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며 2030년까지
세계 7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현대차를 동원해 전기차 대국으로 거듭나길 바랐던 것도 조코이 대통령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첫 단추였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아무리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활발히 생산해도 인도네시아인들은 이용하지 않는 것인지 아직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및 전기차 보급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경제가 점차 성장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분명 전기차의 소비도 수직으로 상승할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으로서도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여러 장점이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하는데요. 특히 아세안 시장에서 선두주자인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전기차에는 관세가 면제되어 현대차에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현대차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IRA 법안의 피해가 예상되자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광물 원산지 조건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참여국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와 협상해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국의 모습을 질투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일본입니다. 원래 인도네시아는 일본의 텃밭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코이 대통령의 전기차 시장 선언과 동시에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은 일본에서 한국이 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자 일본은 최근에서야 인도네시아에서의 투자를 확대했는데요. 지난 7월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 회사가 인도네시아에 6억 7천만 달러 약 8,8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전기차 생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오는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시장에 전기차 10종을 투입기로 했습니다. 또 현지에서의 전기차 개발 생산을 위해 20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약속도 밝혔습니다. 한편 도요타 아시아 지역 CEO 요이지는 도요타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전기차는 아세안 동남아 10개국뿐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에도 수출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를 수출허브로 삼아 현지 공급 체계와 인적 자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생각해보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을 세계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시장을 이용하겠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실망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인도네시아는 생각지 못한 정책을 발표해 일본 시장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자 현대자동차가 최대 수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현지 전기차 점유율 90%를 웃돌고 있는 현대차는 보조금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전기차 허브를 골자로 한 전동화 전환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를 토대로 오는 2025년까지 2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부디카리라 수만대 교통부 장관은 현재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현지 전기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을 25%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에 앞서 이미 사치세 PPNBM과 전기차 차량, 홀짝지 면제와 전기차 생산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불안전조립 생산 IKD 자동차에 관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040년에는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를, 205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금지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현재 인도네시아에서의 전기차 한일전은 한국의 승리가 당연해 보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미국의 IRA 법안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한국의 승기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